그날은 유난히 후덥지근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단 1분도 버티기 힘든 그런 끈적끈적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보송보송했지요. 양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묵직하게 팔을 잡아당겼지만 발걸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우리 강산이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에요. 봉지 안에는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소불고기와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맵지 않은 백김치, 그리고 모듬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며느리가 반찬 투정을 할까 싶어 녀석이 좋아하는 최고급 유기농 과일이며 장난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설렘으로 살짝 떨렸어요. 딩동댕동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이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길 것을 상상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 김인서였어요. 녀석은 저와 제 양손에 들린 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환한 미소는커녕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냥 몸만 오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말투에는 고마움 대신 왜 또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하는 듯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강산이 먹일 생각에 만들다 보니 양이 좀 많아졌네. 자네랑 우리 아들도 같이 먹고. 이건 강산이 장난감. 어머니, 저희 집 장난감 둘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미리 상의하고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 교육 계획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제가 내민 장난감 상자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졸졸 따라 들어간 제게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보이며 한숨을 쉬더군요. 보세요, 어머니. 냉장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어머니가 저번에 주신 김치랑 밑반찬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이건 간 만든 거라 맛있을 텐데. 어차피 강산이는 이런 기름진 불고기 잘 안 먹어요. 애들 먹는 건 따로 있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침부터 핏물 빼고 정성껏 양념해서 만든 불고기였습니다. 아들 차동규가 어릴 적부터 제 불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는데 그 아들의 아들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니.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거실에서 아들 녀석이 나오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우리 엄마 손은 역시 너무 커. 너라도 많이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야. 이야, 진짜? 인서야, 오늘 저녁은 우리 엄마 불고기로 먹자. 강산아, 할머니 오셨다.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에 겨우 마음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손주 녀석도 방에서 뛰어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는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받았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자식보다 더한 게 손주라는 말이 맞나 봐요. 저는 강산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쪽쪽 해주었습니다. 문제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정말 맛있다는 듯 불고기로 밥을 2그릇이나 비웠지만 며느리는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강산이의 식판에는 제가 해온 음식이 아닌 며느리가 따로 데운 아이들용 반찬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었지요. 강산아, 할머니가 만든 모듬전 한번 먹어볼까? 하나도 안 매운데. 제가 아이에게 모듬전을 건네주려 하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젓가락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애 식단은 제가 관리해요. 이런 거 자꾸 먹이면 입맛 버려요.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됐어요, 어머니. 신경 꺼주세요. 신경 꺼주세요. 참으로 차갑고 정남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게 술이나 한 잔 받으라며 잔을 내밀 뿐 아내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아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으로 저는 또 한 번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데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집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볼이 발글에 달아오른 채 땀을 뻘뻘 흘리는 손주 녀석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 강산이 덥겠다. 환기도 좀 시킬 겸 창문 좀 열지 그러니? 어머니, 지금 미세먼지 심해서 창문 열면 안 돼요. 그냥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추면 돼요. 며느리는 리모컨으로 온도를 2도나 더 낮췄습니다. 금세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어른인 저도 서늘한데 얇은 옷을 입은 아이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산이가 팔을 문지르며 춥다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강산이 춥구나. 에어컨 바람은 애들한테 안 좋은데. 잠깐만 창문 열어서 환기만 시키자. 그게 좋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아주 살짝 한 뼘 정도 열었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후덥지근하지만 신선한 바람이 실내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엥. 어디선가 아주 작지만 분명하고도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였어요.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녀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나라라도 잃은 사람처럼 창가로 달려와 쾅 소리가 나게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창문 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기 들어온 거 못 들으셨어요? 우리 강산이 모기 물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저 환기만 잠깐. 모기 한 마리 들어온 것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야? 유난이라고요? 어머니는 손주가 없으세요? 이 모기가 일본 내염 모기인지 말라리아 모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생각이 없다니. 아들, 딸 낳아 다 키우고 이제 손주까지 본 저에게 생각이 없다는 막말을 퍼붓는 며느리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내가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면 다예요? 애 키우는 집에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시면 어떡해요? 정말 답답하시네. 며느리는 전기 모기채를 들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아들을 쳐다봤어요. 제발 저 미친 사람 같은 아내 좀 말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인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요즘 모기 무섭긴 하니까. 뭐? 그럼 지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모기채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규 씨,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해. 그냥 어머님 오늘 이만댁으로 가시라고 해. 안 그래도 강산이 잘 시간인데
어른들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 교육상 안 좋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를 내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밤에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나더러 가라고 했니? 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실 때 꼭 미리 연락 주고 오세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런 일 만드시는 거 저도 불편하네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차동규는 제게서 완전히 고개를 돌린 채 아내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 인서가 지금 많이 예민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제 이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섬주섬 의자에 걸쳐두었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만들어 온 불고기와 모듬전이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저 반찬들은 그냥 싸가세요. 저희 어차피 안 먹어요.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휴, 진짜 속 터져. 저 모기 잡았어? 아니, 아직. 강산이 방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아, 짜증나.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 고작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저는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에서 짐짝처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세상에서 저는 앵앵거리는 모기 한 마리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요.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들 녀석의 아파트 단지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겪었던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손에는 아까 며느리가 싸준, 아니, 가져가라고 떠밀었던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비닐의 감촉이 마치 제 처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차창 밖으로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는 저 불빛들 아래 저처럼 자식에게 쫓겨난 늙은 어미가 또 있을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요. 저는 그저 멍하니 의미 없이 깜빡이는 신호등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이는 늙은이가 걱정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대신 제 머릿속은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과거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동규를 품에 안고 밤새 열을 닦아주던 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던 순간.
비 오는 날 행여나 아들 녀석 책가방이 젖을까 제 옷으로 감싸 안고 뛰었던 기억. 시장 좌판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장사하면서도 아들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힘든 줄도 몰랐던 세월.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의 끝이 고작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현관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소리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택시비를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여름 밤의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익숙한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현관문은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디지털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싸늘하고 정적인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불을 켜자 텅 빈 집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동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학사모를 쓰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은 늠름했고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활짝 웃고 있었지요.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훗날 저 아들이 저를 문 밖으로 내쫓으리라고는. 저는 들고 온 반찬 봉지를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어요. 봉지 안에서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불고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은 제게 모욕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반찬통을 전부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 내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짓밟은 너희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다.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지만 화면 속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감 없게만 느껴졌어요.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 다시 TV를 껐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집안에서 제 가슴 속 분노와 배신감이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까요? 아니,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도리의 문제였어요. 자리를 옮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동규의 베넷 저고리부터 첫돌 사진, 초등학교 시절 그림일기, 대학교 합격증까지 제게는 보물과도 같은 아들의 성장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펼쳤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해맑게 웃는 아기 동규,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어설프게 춤을 추는 동규, 상장을 받아들고 쑥스럽게 웃는 소년 동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토록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문득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저를 빈손으로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바랐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반찬, 생활비 보조 같은 것들이었죠. 저 역시 그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의 어리석음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인서예요. 이번에 동규 씨 회사 동기들 부부 동반 모임 가는데 변변한 가방이 없어서요.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자랑 많이 할게요. 엄마, 나 동규. 이번에 차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강산이 태우고 다니기엔 지금 차가 너무 작아서 보태주신다고 했던 거 이번에 좀 당겨주면 안 될까? 어머님, 강산이가 이번에 영어 유치원 들어가야 하는데 입학금이 만만치 않네요. 우리 강산이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팍팍 밀어주세요. 엄마 휴가철인데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인서 친구들은 다 다녀왔다고 난리야. 엄마가 비행기 값이라도 좀 도와줘.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안부 인사는 항상 돈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서론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메시지 어디에도 저의 건강이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이 보냈던 문자였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끝났어? 다행이네. 근데 엄마, 그때 말했던 오피스텔 말이야. 그거 우리 앞으로 미리 증여해주면 안 돼? 엄마 아플 때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모실게. 자신의 어미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라는 작자는 재산 증여를 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수술 후라 정신이 없어 그 문자의 섬뜩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차가운 이성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시 보니 그들의 민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겁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허탈감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제 남은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희생과 헌신을.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일으키자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마치 제 안에서 낡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지쳐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정순, 정신 차려. 네 인생은 네 거야. 더 이상 자식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마. 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왜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하지? 아니, 이제 그렇게 둘 수 없어.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투쟁입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차동규의 이름을 길게 눌러 주저없이 수신 차단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김인서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감언이설과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동이 완전히 트고 세상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고정순의 인생도 오늘부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모기 한 마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어젯밤의 고정수는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단단한 결심과 함께요. 새로운 아침의 공기는 놀랍도록 상쾌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배신감과 분노는 차가운 결심 아래 가라앉아 있었고, 대신 제 머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통장들과 등기권리증들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쓴소리, 단소리 다 들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제 피와 땀의 결정체들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30평대 아파트 한 채,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그리고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자기들 것인 양노래를 부르던 잠실의 작은 오피스텔 한 채, 그 외에 은행 예금과 약간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재산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저는 당연히 아들 동규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켜고 평소 눈여겨보았던 법무법인과 자산관리 전문 회사의 연락처를 찾아 적었습니다. 어설프게 혼자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제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 법무법인 맞습니까? 상속 및 재산권 관련해서 상담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가장 빠른 시간으로 부탁합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요. 내일 오전에 변호사님 시간이 괜찮으신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해 주세요. 다음 전화는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유 부동산 매각 및 자산 운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 역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약을 마친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투였어요. 준비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이제는 남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차동규였습니다. 어젯밤 수신 차단을 했지만 일반 전화는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보세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안 보고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걱정? 그 단어가 너무나 우습게 들렸습니다. 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겠지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자고 있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인서가 요즘 강산이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랬나 봐.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후회하고 있어. 엄마, 화 많이 났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후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어요. 사과는 전부 아들 녀석의 입을 통해서만 나왔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됐다. 뭘 그런 것 가지고. 다 지난 일인데. 역시 우리 엄마가 마음이 태평양 같아.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할래? 인서가 엄마 좋아하는 걸로 맛있는 거 해놓겠대. 기가 막혔습니다. 어젯밤 저를 모기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집으로 저를 다시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뻔뻔함과 위선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제 계획을 위해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지금 그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됐어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 주말쯤에나 한번 들를게.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몸살 기운이 있는 거야. 괜찮아. 쉬면 나아지겠지. 끊는다. 저는 아들의 말이 더 이어지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 잠깐만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저 늙은 엄마가 잠시 토라졌다가 맛있는 밥 한 끼와 입에 발린 사과 몇 마디면 금방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두는 편이 제게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자산관리 전문가를 만나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전문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사모님, 현재 보유하신 자산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이십니다. 특히 강남 상가와 잠실 오피스텔은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걸 전부 매각하시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이제는 월세 받고 세금 신경 쓰고 하는 것들이 다 귀찮아졌어요. 전부 현금화해서 제 남은 인생을 즐기는데 쓰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전문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매각 순서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잠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곳부터 정리하는 것이 이 계획의 완벽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잠실 오피스텔부터 매물로 내놓아 주십시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아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뜨거운 오후의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평생 저를 올가매던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그들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비싸다고 구경만 하던 매장에 들어가 가장 화려하고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어보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얼굴이 확 사시네요. 점원의 칭찬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돈으로 저를 위해 무언가를 사본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항상 아들 옷, 손주 장난감을 사기 바빴으니까요. 새 옷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발걸음은 아침에 아들 집에 갈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아들에게서 또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들 부부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 앞으로 떨어질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살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겠지요. 그 오피스텔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욕감과 배신감을 저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기대라는 것을 빼앗아 올 참이었으니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급하게 처분하려고 마음먹었던 잠실 오피스텔은 제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덕분이기도 했지만 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운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제게는 그게 운이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을 하늘이 응원해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날짜까지 잡는 모든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하이에나가 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처럼 며느리 김인선은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와 만나 잔금 처리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흥분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나 지금 밖에 좀 나와 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고요? 어머님, 잠실 오피스텔 파셨어요? 방금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어머님 오피스텔 계약됐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녀석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최대한 침착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냐니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걸 왜 파세요? 저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치 자기 돈을 떼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낸 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구나.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급하게 처분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아마 돈과 시어머니의 병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겠지요. 잠시 동안의 정적 후 며느리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큰 병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안다고 하니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다. 아이고, 어머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력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꾹 참고 아픈 신음소리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오피스텔 일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라도 팔아서 너희 몫은 꼭 챙겨주마. 이것이 바로 제가 던진 미끼였습니다.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저는 그들의 탐욕이 이 미끼를 덥석 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어머님, 아파트가 문제예요? 지금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저는 법무법인 근처 카페에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애를 태우게 만들어야 제 연기가 더 실감 나게 먹혀들 테니까요. 약 30분 후 카페 문을 열고 아들 부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눈가가 빨개져 있었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저는 헬쑥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너희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저희가 아들, 며느린데 당연히 와야죠. 어머님, 병원은 어디로 예약하셨어요?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선생님으로 모실게요. 며느리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팔을 주무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지만 저는 태연하게 그들의 쇼를 감상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제 건강이 아니라 제 남은 재산에 온통 쏠려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생활해. 어머니, 그런 섭섭한 말씀 마세요.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어머님 더 잘 모실게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들 녀석은 진심으로 뉘우치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더 큰 재산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님, 아까 전화로 하신 말씀 말이에요. 아파트, 응, 아파트. 왜?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겠어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바보처럼 그 말을 냉큼 이어봤더군요. 엄마, 인서 말은 엄마가 나중에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했잖아. 엄마 아프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엄마 병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들은 더 큰 미끼를 물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어요. 증여라 세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세금이야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것보다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려면 지금 사는 집은 좀 좁아요. 어머님 아파트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저희가 24시간 내내 어머님 곁에서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며느리는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 하지만 그 속셈은 뻔했습니다. 저를 그 집에 들여앉히고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돌린 뒤 저를 병든 늙은이 취급하며 서서히 말려죽일 계획이겠지요.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숨을 죽인 채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보자. 그건 너무 큰 문제라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구나.
일단 내 몸부터 추스르고 나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네, 어머님. 그럼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 마음은 잘 알겠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구나. 저는 일부러 감동한 척 눈가를 살짝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아들 부부는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성화를 부렸지만 저는 괜찮다며 그들을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카페에 홀로 남아 식어빠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하이에나들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을 보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어릿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아파트를 탐내며 군침을 흘리는 동안 저는 그들 몰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멋지고 통쾌한 그림을요.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픈 척 연기를 시작한 이후로 아들 부부의 저희 집 방문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제 상태를 살피더군요. 물론 그들이 정말로 살피는 것은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아파트가 언제쯤 자기들 손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었지만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인선은 어디서 이상한 건강즙 같은 것을 잔뜩 구해와서는 제게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풀비린내가 역하게 올라오는 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어머님, 이거 몸에 좋은 거래요. 흑염소랑 온갖 약초를 다 넣고 달인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좋죠. 내가 건강해야 나중에 아파트라도 문제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니 좋겠지.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며 저는 인내심을 갖고 그 역한 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제가 잔을 비울 때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잘 길들인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사육사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한술 더 떴습니다. 퇴근길에 꼭 저희 집에 들러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병원 예약은 내가 알아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대로 예약해 줄게. 됐다. 아직 검사 날짜도 안 잡혔는데 뭘 그리 서두르니. 아니야, 엄마. 이럴 때일수록 빨리 움직여야지. 참, 엄마. 그래서 말인데 아파트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 우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 그들의 대화는 항상 기승전 아파트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다오라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가증스러운지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효부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저는 뒤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가 온 것이죠. 바로 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남의 상가 건물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였기에 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단호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최고의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을 탐내는 매수자가 일찍 나타났고 우리는 몇 번의 협상 끝에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제 손에 제 인생의 운전대가 단단히 쥐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제 피를 나눈 자식조차도 제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을 겁니다. 막대한 현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위한 실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양로원 정도로만 생각했던 곳이었지만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군요. 호텔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실버타운들이 즐비했습니다. 식사, 청소, 빨래 같은 온갖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같은 여가 시설에 다양한 동호회와 강좌 프로그램까지 그야말로 늙은이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헤스티아라는 이름의 국내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실버타운이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부지에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건물,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수준의 식단과 24시간 의료 서비스까지. 그래, 바로 여기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나 고정순에게 이 정도 선물은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는 병원에 검사받으러 간다고 둘러대고 혼자서 헤스티아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담실장은 저를 VIP룸으로 안내하며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헤스티아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사모님. 품격 있는 노후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약속드리는 곳입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건강을 돌봐드리고 매일 아침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건강식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후에는 원예, 서예,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강좌를 들으시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요. 저는 상담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로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실내 수영장, 최신 기구들로 가득한 피트니스 센터, 가리고 정갈하게 관리된 산책로까지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아니,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머물게 될 로열 스위트룸을 구경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작은 서재까지 딸린 웬만한 고급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곳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스럽고 허무했던 기억들을 모두 잊고 온전히 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사모님? 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계약하겠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방으로 부탁해요. 제 망설임 없는 대답에 상담실장은 활짝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고정순,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묵직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입주금을 그 자리에서 모두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헤스티아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정순아. 이제부터는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괜찮으셔야 할 텐데. 저희가 내일 죽 쑤어서 갈게요. 그리고 아파트 문제는 천천히 결정하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문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대하고 꿈을 꾸렴. 너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 동안 나는 너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성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할 테니 너희들이 내게 주었던 절망과 모욕감을 나는 너희에게 아주 근사한 초대장 한 장으로 되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헤스티아 입주 날짜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제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물건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아들 동규의 흔적이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앨범들, 아이가 어릴 적 입었던 베네 저고리와 작은 신발들,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 예전 같았으면 하나하나 들춰보며 추억에 잠겼겠지만 이제 제게 그 물건들은 빛바랜 과거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제 사진만 오려내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제 손으로 버리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것이 제가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주 강산이를 위해 사주었던 장난감들과 책들도 모두 꺼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이 좁다며 구박하면서도 비싼 것들은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 상자들을 모두 차에 싣고 동네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장난감을 받아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일 것을 저는 그동안 헛된 사랑에 제 마음과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집안의 가구와 가전제품들도 대부분 중고업체에 헐값으로 넘기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헤스티아로 가져갈 짐은 아주 단출했어요. 제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제가 아끼는 작은 소품들이 전부였습니다. 집이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충만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큰 자유를 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아파트의 처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토록 눈독을 들이던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곳이었죠. 이 아파트마저 처분하면 이제 법적으로 제 명의의 부동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아들 부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고 아파트 증여 문제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어요. 엄마, 변호사는 만나봤어? 증여 절차 같은 거 미리 알아봐야지. 엄마 아프면 정신없어서 그런 거 처리하기도 힘들어. 아들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몸이 안 좋아서 기운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들의 애를 태우면 태울수록 나중에 그들이 느끼게 될 배신감과 충격은
더욱 커질 테니까요. 아파트는 제가 입주할 헤스티아와 가까운 곳에 사는 점잖은 노부부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우리는 기분 좋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 서류까지 모두 넘겨주던 날, 저는 드디어 이 집의 소유권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 집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유로웠습니다. 헤스티아로 이사하는 날, 저는 작은 용달차 하나를 불러 단출한 짐을 싣고 정든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며칠 동안은 제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 줄 알겠지요. 헤스티아에 도착한 저는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제 새로운 보금자리인 로열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넓은 거실, 폭신한 침대가 놓인 아늑한 침실, 창밖으로 보이는 그림 같은 정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상자 몇 개가 전부였기에 정리하는 데는 제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텅 빈 새 집에 제 물건들을 채워 넣으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헤스티아의 레스토랑에서 혼자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스테이크와 향긋한 와인을 곁들였어요. 주변에는 저처럼 새로운 노년의 삶을 즐기는 활기찬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고정순 여사님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온전한 존중과 자유였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에게는 슬슬 위기감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인기척이 없자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의 지인을 통해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들의 눈에는 또다시 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원했고 그 와중에 아파트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해서 혹은 제정신이 아닌 틈을 타서 보상금이라도 가로챌 속셈이었겠지요.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의기양양하게 저희 집,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꼼짝없이 누워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겠지요. 익숙하게 현관도어록 앞으로 다가선 아들이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비빅 삐리릭 경쾌한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도어록에서는 띠리리리링 하는 날카로운 오류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아들은 당황하며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비밀번호 까먹은 거 아니야? 제대로 좀 눌러봐. 아니야. 이 번호 맞아. 엄마가 비밀번호 바꿀 리가 없는데.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1203호에 저희 어머니 고정순 여사님이 사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시나요? 연락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려서요. 관리소장은 컴퓨터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203호요? 고정순 어르신은 지난주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며칠 전에 새 주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일 겁니다.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네, 이사를 가셨다고요? 어디로요? 그것까진 저도 잘. 자제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사 가시는 것도 모르셨어요? 관리소장의 무심한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둥지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쯤 그들 앞으로 등기우편이 한 통 배달되었습니다.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재질의 편지 봉투. 안에는 정중하고 우아한 필체로 쓰인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정순 여사, 헤스티아 입주 기념 파티에 소중한 아드님 차동규님과 며느님 김인서 님을 초대합니다. 초대장 아래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헤스티아의 정경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마 그 초대장을 손에 든 채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파서 죽어간다던 시어머니가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보란 듯이 입주기념 파티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마지막 장, 그 화려한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헤스티아의 연회장은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에서는 금빛 조명이 쏟아져 내렸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에서는 향긋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 안에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입주민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헤스티아의 직원들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들러 우아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얼마 전 백화점에서 샀던 화사한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칙칙한 색깔의 옷들은 이미 오래전에 버린 뒤였죠. 옅은 화장까지 마치고 거울 앞에 서니 병색이 완연했던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활기차고 품이 있는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연회장 안을 두리번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화기애애한 파티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 김인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최고급 시설, 여유롭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그 모든 것이 녀석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이 마침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다가 그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아주 반갑고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나, 너희들 왔구나. 바쁜데 어떻게 시간 맞춰 왔니? 정말 고맙다. 제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아들 부부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몸은 괜찮은 거야? 여긴 또 어디고? 내 몸? 보다시피 아주 건강하지. 여기가 어디냐니? 내 새로운 집이란다. 멋지지 않니?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아프시다면서요. 병원비 때문에 오피스텔도 파셨다면서요. 아, 그거야 너희들 마음 떠보려고 해본 소리지. 설마 그걸 진짜 믿었니?
너희가 내 재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파티의 사회자가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고정순 여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주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잠깐 실례하마 하고 윙크를 보낸 뒤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곳이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저를 환영해준 이웃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 한가운데 굳어있는 아들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이곳 헤스티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손님들도 와 계십니다. 바로 제 사랑하는 아들 차동규와 며느리 김인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들 부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꾼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밤 저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손주가 더워하는 것 같아 창문을 잠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창문으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고 말았지 뭐예요. 연회장 안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그날 밤 아들 집에서 무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애 키우는 집에 와서 민폐를 끼치는 생각 없는 늙은이라는 막말과 함께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식에게 나는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내 평생의 헌신이 고작 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구나. 연회장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와 아들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동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고 며느리 인서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고정순을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를 내쫓아준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멋진 곳으로 올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제 인생의 은인인 셈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 안에서는 박수 대신 경멸과 동정이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희를 이렇게 망신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돈으로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건 너희 돈이 아니라 평생 내가 피땀 흘려번 내 돈이란다. 그리고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전적으로 내 자유 아니겠니? 그치만 그 돈은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며느리의 발악에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상속? 나는 너희에게 단 1원도 물려줄 생각이 없단다. 너희는 이미 너희 몫의 유산을 충분히 받았어. 바로 모기 한 마리가 준 교훈이라는 아주 값비싼 유산을 말이다. 부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창백하게 질려있는 아들 부부를 그대로 지나쳐 새로운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의 밤, 그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헤스티아에서 보낸 파티가 그들에게는 공개 처형식이 되었다는 소식은 금방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몇몇 입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위로를 건네더군요. 고 여사님, 아드님 내외 때문에 속상하셨겠어요. 어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는지.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한걸요. 그동안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린 기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폭탄이 잠잠하게 가라앉을 리 없다는 것을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반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티가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앞으로 법원에서 보낸 등기후 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낯선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는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차동규, 사건 본인은 바로 저 고정순. 그 내용은 실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 등 심각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단기간에 탕진하는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저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고 자신을 재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를 법적으로 금치산자, 즉 정신머리가 온전치 못해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낙은 제 재산을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겠다는 속셈이었죠. 소장의 첨부 서류에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랍시고 여러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피스텔과 상가, 아파트를 연달아 처분한 부동산 계약서 사본,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들어했던 말을 또 하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져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는 일이 잦아졌다는 식의 아들과 며느리가 입을 맞춘 거짓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친구라는 사람의 진술서까지 받아 첨부했더군요. 어머님을 몇 번 뵈었는데 그때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저를 내쫓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그들을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그들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을 넘어 법을 이용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은 제게는 너무나 우스운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단번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진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제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고정순입니다. 아들 녀석에게서 아주 재미있는 선물이 도착했네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던 젊은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차더군요. 정말 너무하는군요. 어떻게 부모님께 이런. 사모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아주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요? 저야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청구의 핵심은 사모님의 정신 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반박하면 됩니다. 혹시 아드님 내외와 그동안 나누셨던 대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특히 돈을 요구하거나 사모님의 재산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있다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변호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USB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 자동차를 바꿔달라, 해외여행 경비를 보태달라, 손주 학원비를 내달라. 끝도 없는 요구들. 그것은 제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명확한 판단력 아래 그들의 요구에 응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녹음 파일들이었죠. 저는 아들 부부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들과의 통화를 종종 녹음해 두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픈 척 연기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모든 통화를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 안에는 오피스텔을 팔았다고 거짓말했을 때 아픈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아파트를 미리 증여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헤스티아 파티가 끝나고 며느리가 분에 못 이겨 제게 전화를 걸어 퍼부었던 온갖 막말과 폭언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우리 다 망신 주고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 돈 다 우리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가, 정신 차려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진작에 너희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단다. 지금 이건 전부 내가 평생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돈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 돈이 자식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에요? 어머니, 진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이상한 데다 다 갖다 바치고 당장 안 나오세요?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어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모님. 오히려 저희가 저쪽을 상속 결격 사유로 역공을 가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상속 결격 사유. 부모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식은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법 조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제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제 인생이 휘둘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뜻대로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지정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였죠. 조정실에 들어서자 아들 부부와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 동규는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 인선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마치 제가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조정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가 제출한 서류들을 근거로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사건 본인 고정순 여사께서는 최근 단기간에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판단력 저하의 증거이며 아드님이신 차동규 씨는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그의 말이 끝나자 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회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부터 상대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변호사는 먼저 아들 부부가 지난 몇 년간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요구들이 하나씩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파트 증여를 요구하던 아들의 비굴한 목소리, 제게 치매가 아니냐며 폭언을 퍼붓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조정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아들 부부를 쳐다보았고 상대 측 변호사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의뢰인에게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은 전에 듣지 못했겠지요.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제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최후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이 사건의 본질은 아픈 어머니를 걱정한 아들의 효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재산을 탐낸 자식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합법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의뢰인 고정순 여사께서는 그 누구보다 명철한 판단력으로 스스로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셨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 무고하고 악의적인 성년 의견 게시 청구를 즉각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청구인들의 행위가 민법 제1004조에 명시된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상속 결격 사유라는 말이 나오자 아들 동규는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조정위원은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청구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취하하시겠습니까? 만약 계속 진행하신다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각하는 것을 넘어 무고 및 존속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항복 권유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그들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고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구를 취하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어설픈 반격은 완벽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저는 제 등 뒤에 대고 무언가 소리치려는 며느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녀석에게 아주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해 주었어요. 이게 바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법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나는 오늘 법의 보호 아래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지.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맙구나. 저는 제 인생의 방패가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의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죠. 법원에서 완벽한 패배를 맛본 아들 부부의 삶은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허영과 사치를 떠받치고 있던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뽑혀나가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어요. 그 소식들은 헤스티아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 혹은 저를 담당했던 자산관리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죠. 가장 먼저 그들을 덮친 것은 경제적인 위기였습니다. 며느리 김인선은 매달 제가 보내주던 용돈이 끊기자 그동안 유지해왔던 화려한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신상 명품을 사들이고 동네 엄마들과 브런치 모임을 하며 값비싼 호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기던 삶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죠. 그녀의 불만은 고스란히 남편인 동규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 정말 무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머니 하나 설득을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내 친구들은 아직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당장 어머니 찾아가서 싹싹 빌기라도 해. 하지만 아들 녀석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제게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혹은 제가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회사 동료나 제2금융권에서 꽤 많은 돈을 빌려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제가 보내주던 생활비로 겨우 이자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돈줄마저 끊겨버리자 사방에서 빚 독촉이 시작된 겁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고 부부의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빚의 일부를 갚고 허름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손주 강산이도 비싼 영어 유치원에서 나와 일반 동네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했고요. 며느리는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같이 아들에게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경제적 몰락보다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사회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제가 헤스티아 파티에서 폭로했던 사실과 법원에서 벌어졌던 성년후견 개시 소동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소문을 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지요. 며느리는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재력을 부러워하며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부모 돈을 탐내다 패가망신한 여자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들었어? 인서 씨 시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정신병자 만들려다가 걸렸대. 어머,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자기 낳아준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남편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돈,
돈 하더니 꼴 좋다. 요즘 월세방으로 이사 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행색도 초라해졌더라. 어느 날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예전처럼 브런치 모임에 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주변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고 해요. 결국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뛰쳐나왔고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그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동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평소 그를 좋게 보지 않았던 상사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하나라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고 동료들은 점심시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그를 슬슬 피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지방과 든든한 재력을 배경으로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였지만 이제는 부모 등골 빼먹으려던 페류나라는 꼬리표가 붙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적 압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제야 아들 녀석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했는지를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헤스티아 정문으로 제 아들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가 비를 맞으며 몇 시간째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보안 직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로비로 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싸구려 점퍼를 걸친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아 꾀죄죄했고 텅 빈 눈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난 놈이에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니? 너는 나를 엄마로 생각한 적이 없잖니. 그저 네 필요를 채워주는 지갑으로만 생각했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니에요. 제가 다 어리석었어요. 인서 그 여자한테 홀려서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엄마, 저 그 여자랑 헤어질게요.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예전처럼 다시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네, 엄마.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자 이제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자신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니. 저런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을 저는 평생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냈던 겁니다. 저는 제게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늦었다, 동규야.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네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나를 내쫓던 그날 밤, 너와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난 거다. 그리고 이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네 인생은 이제 온전히 네 책임이야.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 엄마 하고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통유리창 밖으로 빗속에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뒤늦은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 특히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의 후회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손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기에 그 인연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제게도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큰 상과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벽하게 끝내야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고요. 제 연락을 받은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겁니다. 혹시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신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용서해주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려는 게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한 날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으니 곧이어 아들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지난번보다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이 훌쩍 빠져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항상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갓산 옷차림이었어요. 그들은 제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앉거라. 제 나지막한 말에 그들은 마지못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 못할 짓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강산이는 어떡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연기라는 것을요. 아들 동규도 아내의 옆에 따라 꿇어앉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만 봐줘. 우리가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다시는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저는 그들의 구차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시선이 동시에 서류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재산 증여 계약서 같은 것을 기대했겠지요. 너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용서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며 서류 가장 윗장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너희에게 내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서다. 선물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망에 찬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선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줄 선물은 바로 완전한 자립의 기회다. 저는 그 말을 마치고 제 앞에 놓인 서류에 망설임 없이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제가 서명하는 서류가 늘어날수록 아들 부부의 표정은 희망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이내 경악과 절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 서류들은 바로 재산 기부 약정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은 저소득층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에, 강남 상가 건물을 판 돈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육시설 지원에, 그리고 은행에 남아있던 예금은 소년소녀 가장들의 자립을 위한 장학재단에 각각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친 저는 펜을 내려놓고 멍하니 굳어있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단 1원도 없다. 이 돈들은 너희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을 테니 대신 나는 너희에게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주마. 바로 너희 두 발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다. 더 이상 부모에게 기생하지 않고 너희 힘으로 밥을 벌어먹고 네 자식을 키워내는 진짜 어른이 될 기회.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마지막 잡이다. 며느리 김인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아들 동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기부 약정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제 손끝에서 완벽하게 꺼져버리는 순간을 그들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볼 일은 다 끝났으니 이만 가보겠다. 앞으로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라. 법적으로도 너희는 더 이상 내 상속인이 아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제 등 뒤에서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을 짓누르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헤스티아에서 사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몇 달간의 일정으로 유럽으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길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출국 수속을 밟는 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비행기는 육중한 몸을 서서히 움직여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쿵 하는 기분 좋은 진동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평생 살아온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웅다웅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작은 점이 되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밤의 모기 한 마리를 떠올렸습니다. 앵하는 그 작은 날갯짓 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이토록 완벽한 자유로 이끌어줄 줄이야. 어쩌면 그 모기는 제게 족쇄를 끊고 날아오르라고 알려주기 위해 신이 보낸 작은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창밖에는 구름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향해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정순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